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예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정부 질문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의원보다요, 답변하는 총리가 조명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이낙연 총리는 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도 여야 통틀어 1위더라고요. 장혜찬 평론가님. 네, 현직 총리가 이제 차기 네. 대선 주자 1위로 치고 들어온 현상 참 드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보기 힘들죠. 네, 그동안은 박원순 시장이 진보의 어떤 차기 대선 주자 1위로 굳건했습니다만 네.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그 위상이 조금은 흔들리는 것 같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최근 여러 개인적인 논란 때문에 지지율이 네.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간단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낸 친문 진영에서 소위 다음 대통령도 본인들의 계파, 친문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지사 같은 두 명의 이 광역자치단체장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친문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친문 간 사이가 안 좋은 편이고요. 박원순 시장 열심히 손을 내밀고 있지만 이 정통 친문의 계보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네. 물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있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에 도전하기에는 이 정치적인 경력이라던가 나이가 상당히 젊은 편이기 때문에 본인도 측근들에게 다음 대선에 도전할 생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 뭐 좀 고령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걸립니다만 지역적으로도 호남이고 특히 무엇보다 이낙연 총리의 이미지를 보면 강성 진보와는 거리가 멉니다. 보수적인 국민들 또 중도적인 국민들까지 포섭할 수 있는 호남 보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친문의 핵심까지 그 이미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모로 봤을 때 이전부터 정가에서는 많이 이름이 거론이 되었었고 이번 여론조사를 계기로 낭중지추로 이낙연 총리가 아마 다음 대선의 유력한 후보로 계속해서 앞으로는 회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혜찬 평론가님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또 하나 또 차기 대선 주자 선두로 치고 나오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는요. 국회 대정부 질문이 무엇보다도 많이 꽃피워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공세를요. 허를 찌르는 화법으로 맞받아치던데요. 먼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평양이죠? 태극기 어디 갔어요? 대한민국에도 태극기가 없고 평양에도 태극기가 없고. 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신다면 서울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을까요? 하여간 잘 됐다는 겁니까 저게?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하신 언행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혹시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그랬을까요? 지금 제가 그것을 여기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없는데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내가 말씀을 다시 드리고 네. 총리가 관여를 해야죠. 총리가 모든 국정을 통괄 운영하는 분인데 어떻게 그 검찰, 법무부가 하는 일을 그대로 놔둡니까? 검찰이 하는 일에 총리가 관여했다 그러면 칭찬했을까요? 네. 경험 적은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잘 빠져나가시기 때문에 사이다 총리라고 여당에서는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리께 우리 국민들은 바랍니다. 청와대에도 여당에게도 쓴소리 할 줄 알고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쓴소리는 비공개리에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일부러 들리게 하는 것이 네. 총리답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총리, 네. 그렇게 답변하심으로써 저의 말을 막으면 정말 시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김성환 평론가님, 네. 저기 의원분들이 질문하려면 참 많이 준비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저렇게 되려 질문을 이낙연 총리가 하시면 그 많은 시간 허무하게 느껴지겠어요. 답변을 잘 못하시던데요, 의원분들이. 아니, 그동안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많이 당했어요. 당했으면은 이번에 질의를 또 새롭게 한다 그러면 뭔가 총리가 답변할 수 없을 만큼 말문이 막히게 질문 공세를 펼쳐야 하는데 네. 오히려 막는 총리가 더 역공을 해서 질문한 사람이 말을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낙연 총리에 대한 어떤 공부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땐. 네. 이낙연 총리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변인을 5번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이 대변인이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네. 그리고 대변인 시절에 논평이나 이런 것들을 내놨을 때 촌철살인이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질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여공이 들어오거나 어떻게 그것을 되받아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다음에 총리를 좀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총리한테 말했다가
오히려 말문이 막히는 이런 상황을 겪으니까 국민들 보기에도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바로 저런 모습 때문에 네.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한 사람이 당황하고 총리는 오히려 품격 있게 대응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과거에는 버럭하면 함께 버럭하셨는데요. 이분의 언어 정치라 봐야 될까요? 이종훈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분이 정말 답변하는 걸 보면은요. 나중에 총리 하실 분들이 좀 한번 공부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질문을 하니까 이건 아주 손쉽게 받아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런 정양석 화법을 묵직하면서 좀 일명 능총 화법이라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대받아치는 식의 이제 그런 화법을 이제 구사하시잖아요. 네. 예, 이게 대변인 오래 하신 거하고도 상관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굉장히 송곳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최후의 순간에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은근히 반문하는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이제 이런 수법이 있는데 그걸 잘 활용하고 계시는 거고.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이다 총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보기에 오늘 이제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뿅망치 총리다. 예. 네. 워낙 준비들을 안 하고 질문을 하고 앞뒤가 안 맞는 질문을 하니까 공부 더 하고 오세요. 하고 네. 뿅 하고 저는 때린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정말 야당 의원들, 보수 야당 한때 이 집권 정당 아니었습니까? 네. 최근까지. 그런데 저렇게 질문을 준비를 안 하고 나오는 게 참 납득이 안 가고 네. 그 반면에 오늘 김광림 의원인가요? 이 소득주도 성장 관련해서 굉장히 매섭게 이낙연 총리를 몰아쳐서 네. 이낙연 총리가 사실 땀 좀 흘리셨거든요. 그런 의원도 있다. 네. 그러니까 좀 준비들 좀 제대로 하고 대정부 질문에는 좀 나서 주시는 게 보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네. 팬 서비스 차원에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리든 의원이든 공부하시는 분들이 돋보이는 법인데 이 총리의 대받아치는 질문 하나에 말이 꼬이는 의원분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이낙연 총리가 이번에는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정말 전공법으로 직구를 날렸습니다. 이거 검찰 수사로 대응할 것 같던데요. 오늘 국무회에서 나온 이 총리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짜 뉴스가 창궐합니다. SNS 등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 현안은 물론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 안보나 국가 원수와 관련된 턱없는 가짜뉴스까지 나놉니다.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입니다.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해서 가짜뉴스를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은 엄정히 처벌하시기 바랍니다. 이 총리 본인도 얼마 전에 가짜뉴스에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진중하게 엄중 처벌을 지시한 배경이 뭘까에 많은 분들이 좀 전례 없는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장 평론가님. 사실 가짜뉴스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두가 그동안 비판해 왔습니다. 네. 대선 국면에서 봐도요, 보수 야당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많이 비판했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여당이 되었지만 또 여전히 가짜뉴스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주어지지 않고 거짓 뉴스로 사회 분열을 야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철저히 단속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베트남 국가 주석의 장례식에서 방명으로 남긴 게 김정은 위원장에게 남긴 것이다라는 가짜뉴스로 곤욕을 치렀는데 이것은 정말 앞뒤도 맞지 않는 악의적인 가짜뉴스였습니다. 네. 근절되어야 하고 당연히 더 큰 처벌이 따라야 되는데 하나 제가 좀 염려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진보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우파의 유튜브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규제하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혹시나 이런 가짜뉴스를 근절시키려는 정책이 어떤 정치적인 다양한 표현의 자유를 막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점, 매우 세밀하게 메스를 들이대듯 이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꼭 한번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이 전 베트남 국가 주석 이 방명록에도요.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진다. 이거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썼다는 것처럼 뉴스가 나오곤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런 정치적인 사안 말고도요, 굉장히 많은 가짜 뉴스가 사실은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좀 노년층에는 이런 이제 이 정치적인 사안 말고도 제가 네. 최근에 들은 사안은 이 대저 짭짜리 토마토가
발암 물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짜 뉴스가 돌았거든요. 그걸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이거 진짜 같다. 네. 그 밑에 이제 아주 저명한 과학자, 뭐 연구자 이름까지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글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제가 아무리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려도 믿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 뉴스의 굉장히 심각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번 돌기 시작하면 그것을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아무리 이게 가짜 뉴스라고 설명을 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세대 간 갈등의 골도 좀 있고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하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표현의 자유나 이런 문제를 뭐 위축시키거나 그런 문제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믿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과거 정치권에 몸담았던 분들이나 저명 인사나 이런 분들이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때 출연을 해서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왜곡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할 경우에는 진짜 믿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발언에 조심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